실제로 올해 초에는 가계대출이 살짝 줄었다가 다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계대출 총량도 그렇고 퍼센티지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23년 초부터 시행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축소하겠다. 오늘 10월 2일 부동산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이 축소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원래 2023년 초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주택거래가 좀 활성화된 측면들이 있고요. 원래 2023년 초에 시행했던 주택시장의 가장 큰 파급력을 가졌던 정책이 13 대책이잖아요. 둔촌주공 살리기라고 하는 대책이 있었는데, 그 대책으로 인해서 둔촌주공이 안정적으로 완판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너무 주택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이제 PF 위험도 막 노출이 되고 주택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아질까봐 여러 가지 규제들을 좀 많이 풀어준 부분들이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데 좀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내용이거든요.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연 4%대 금리로, 최근에는 시중금리가 5% 이상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금리죠. 그리고 최장 50년,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게 많았었죠. 결국 빚 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냐, 빚으로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좀 많았는데, 어째 최장 50년, 최대 5억까지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5억까지 대출을 해주면 9억에 5억이면 한 60% 정도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냥 DSR이죠. DSR 40%의 규제를 안 받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되게 빠르게 늘고 있고,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작년에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한국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주택경기가 좀 꺾이고 거래량도 꺾이고 이러면서 가계대출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거든요. 증가율도 둔화됐었고, 실제로 올해 초에는 가계대출이 살짝 줄었다가 다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계대출 총량도 그렇고 퍼센티지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시장에서 돈을 한 30조 가까이 풀었거든요. 한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고, 그래서 2023년 초부터 시행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9억에서 6억으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부부 연소득 1억을 넘거나 6억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원래 기존에는 9억에 DSR 규제 안 받고 5억까지 해주고, 거기다가 소득도 안 받았어요.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도 9억 이하의 주택을 살 때 5억까지 대출을 받고 DSR 규제도 안 받았으니까 자기 대출 총량을 늘릴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게 지난 몇 달 동안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데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여기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가다 대출이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2023년 초에는 좀 잡힐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수도권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잖아요. 집값 잡는데 실패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게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인 거잖아요. 9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해줘도 크게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중위 주택 가격, 중위 아파트 가격이 11억에서 12억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위 아파트 가격보다 더 낮은 아파트에 대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서 경고를 여러 번 했었고, 시장에 30조나 되는 돈이 빠르게 풀리게 되면서 또 집값을 자극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정부에서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축소하게 됩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이 안 돼야 되니까 누가 받을 수 있냐,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서울시에서 전체 아파트 중에서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인 아파트 비중은 11%밖에 안 된다. 10채 중에 한 채밖에 안 된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게 특례보금자리론인데 10명 중에 1명밖에 혜택을 못 받으니 이거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이걸 이용하지 못하면 DSR 규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DSR 규제를 받게 되면 DSR 40%가 넘어가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소득이 정말 높은 사람들이 아니면 웬만한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원리금하고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는 그 비중이 40%가 너무 대출이 안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주택에 관련된 부채만 보는 게 아니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출이 있잖아요. 그 대출에서 나가는 이자라든가 원리금 상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DSR 규제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산다, 내가 뭐 좀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냈던 자영업을 위해서 이제 대출을 했던 가계 부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자랑 원리금이 나가는데 주택 사는데 이자 원리금 또 합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대출이 필요한, 주택을 너무나 사고 싶은 실수요자, 서울에 사는 딱 중산층들이 주택을 살려고 했을 때 실제 이 특례보금자리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DSR 규제를 받으면 개별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랑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사실상 실수요층인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 거래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인 시선인 것 같아요. 2018년에 15억 초가 아파트가 거래 비중이 5.4%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23년, 2022년을 보면 17.4%, 17.5%예요. 불과 2018년, 17년, 16년으로 가면 2.1%밖에 안 돼요. 2015년으로 가면
비교하면 1.2%밖에 안 돼요. 아파트 가격이 기준이라는 게 2015년만 해도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되게 비싼 아파트였다는 거죠. 아리팍 16년에 준공이 됐고 14년 15년에 막 반포레미안 퍼스티지라든가 반포자이라든가 이런 데 34평이 15억을 안 하는 호수들도 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15년에는 또 넘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16년 17년을 지나면서 가격이 확 올랐죠. 16년이 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6년에 아리팍 34평 미분양이 났었어요. 조합원이 포기를 한 거예요, 이 물량을. 그래서 바로 프리미엄을 뭐 1억 또는 뭐 5천만 원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로 파는 매물들이 몇 개 있었고, 그 매물을 산 사람들은 지금 양도세를 안 내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아는 형이 2016년에 아리팍 34평을 14억인가 주고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출 9억인가 받고 자기도 5억만 딱 넣고 산 거예요. 대박 성공한 투자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이 2.1%밖에 안 돼. 지금 17.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 아파트, 지금 이제 6억 초과 9억 이하 아파트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이 비중도 보면 28%, 21%, 28% 이렇고, 6억 이하 아파트가 거래가 얼마나 됐느냐를 보면 2023년에 25%예요. 근데 실제 이거는 거래된 아파트들 중에서 비중이 25%인 거지, 호가 같은 거 다 분석을 해보면 6억 이하인 아파트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강남구나 강동구, 뭐 광진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용산구까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6억 이하의 아파트 비중 이거밖에 안 돼요. 서초구는 2%, 마포구는 3%, 용산구는 1%밖에 안 되네요. 강남구는 3%.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낮은 노원구나, 노원구 35%나 돼요. 금천구 29%, 구로구 22%. 6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정책이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기사들도 좀 뜨더라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 뉴스 1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회사원 연봉이 월세,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한 달에 월세 4,500만 원 낸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펜트하우스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여기 두 개죠. 여기 두 개도 이거 갤러리아 포레고, 여기가 이제 아크로 상가동이고, 요 앞에 이제 부영 부지가 있고, 여기 트리마지가 있는데 4,500만 원 월세 내는 거는 여기 꼭대기 펜트입니다. 복층이다. 복층 펜트고, 여기 보면 전용이 264제곱미터잖아요. 이걸 펜트인지 어떻게 하냐면, 전용이 264제곱미터면 단층이면 호화주택에 들어가요. 복층의 경우는 274인가 273인가가 넘어가게 되면 호화주택에 들어갑니다. 호화주택 딱 밑에 기준으로 보통 맞추게 되는데, 복층 펜트가 264제곱미터 전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크죠. 펜트가 한 달에 4,500만 원 월세로 계약이 됐나봐요. 그리고 월세 1,000만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이 된 곳이 130건이나 된다. 강남, 서초, 성동, 용산에 다 몰려있다. 당연하죠. 뭐 강남, 서초에 좋은 아파트, 뭐 비싼 아파트 많죠. 성동구에는 아마도 갤러리아 폴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즘, 큰평수 거기 외에는 없을 거고, 용산은 이제 뭐 라이넌 한남, 한남 더힐, 유엔빌리지에 있는 많은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1,000만 원 넘게 월세 계약이 된 데가 있겠죠.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로 나타났다. 4,5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나봐요. 1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다 살펴보니까 월세 1,000만 원 이상의 초고가 임대차 계약이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사실 이게 130건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월세 1,000만 원 넘는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한남더일 같은 경우도 60평대 이상은 다 월세가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라이언 한남 같은 경우도 75평을 만약 월세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전세가 대충 60억에서 70억 그 사이 정도 될 테니까 월세로 전환한다고 하면 무조건 1,000만 원 넘거든요.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이 넘어요. 월세가 1,000 넘는 곳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나인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뭐 더힐 이런 데 아니더라도 유엔빌리지에 있는 빌라들 중에서 1,000만 원 넘는 데 굉장히 많고요. 설해마을에도 월세 1,000만 원 넘는 데 많아요. 다시 기사로 돌아와보면 47층 꼭대기 펜트하우스고, 보증금 20억 원에 월세 4,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펜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매 사례를 보면 130억에 거래가 된 게 있거든요. 전지현 씨가 샀죠. 130억에 되게 싸게 샀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어요. 분양가는 제가 알기로는 60억에서 70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고, 펜트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건설사 회장님인데 70억인가 60억짜리 펜트를 사면서 대출을 풀 대출을 받아서 60억인가 70억인가 대출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본 거의 없이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130억에 매각한 그런 사례였죠. 투자의 귀재죠, 굉장히. 그거를 전지현 씨가 샀고, 어떻게 보면 130억 기준으로 보증금 20억에 월세 4,500이면 굉장히 과하죠. 근데 지금은 펜트니까 펜트의 경우에는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곳의 월세가 2년 만에 1,800만 원이 올라 눈길을 끈다. 당연하죠. 2년 동안 하이엔드 주택들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고, 월세 2위 아파트를 서쪽 반포자에 전용 194제곱미터 2층이네요. 되게 특이하게. 여기가 보증금 20억 원에 월세 3,500만 원 세입자를 찾았다라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반포자이가 굉장히 비싸네요. 194제곱미터면 반포자에 대해서 굉장히 고평수인데, 저는 이 정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매매 가격은 땅값 따라가는 거고, 아파트가 구축이 되면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반포의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3, 4평도 전세 가격이 뭐 15억, 14억, 16억 막 이렇게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반포자에는 항상 반래퍼보다는 좀 싸게 거래가 되거든요. 반래퍼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반래퍼보다는 또 신축이나 아리팍이 좀 더 비싸게 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좀 높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 4위는 아크로서울포에서 차지했다 해가지고 전용 159제곱미터 해가지고 보증금 5억에 월세 2,800만 원, 32층이면 로열층일 것 같아요. 보증금 10억 원, 2,600만 원, 25층이 각각 월세 계약이 됐고, 청담동 상지카일로 4층 보증금 3억에 월세 2,500만 원 수준으로 계약이 됐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만나면 전용 206제곱미터 75평 기준으로 보증금 20억 원에 월세 2,500만 원에 계약이 됐다. 사실은 이게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월세가 4,500이든 3,000이든 이거 부르는 게 값이고 꽂히는 사람 한두 놈이 사는 거기 때문에 펜트를 시세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서울프레스도 펜트 복층과 단층 가보면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펜트가 훨씬 넓고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펜트를 좀 시세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사는 자급적으로 써야 되니까 한 달에 4,500만 원 월세 그러면 1년에 5억을 넘게 되는 거잖아요. 와, 그럼 진짜 5억이 넘는 돈을 월세로 그냥 페이먼트 하시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다음 기사는 이거예요. 공급 PF 보증 늘리고 916 정부 대책 시장의 활기 vs 실효성. 글쎄, 추석 때 사람들 만나면 뭐 집값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라고 하잖아요. 뭐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까, 아파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청약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916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부동산 뉴스 때 자세히 정리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부가 9월 26일 날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뜨는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걸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916 대책을 보면 직접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게 3기 신도시에다가 3만 가구를 증가시키고, 신규 택지에다 2만 가구를 더 증가시키고, 5천 가구를 더 이렇게 하겠다 해서 5만 5천 가구를 직접적으로 공급을 더 하고, 3기 신도시가 36만 4천 가구가 이제 대기를 타고 있는데, 민간 이제 공공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들을 풀어주겠다. 그리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 택지 전매 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민간 건설사들을 위해서 뭐 대출 보증 한도를 15조에서 25조까지 확대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사실 이게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단기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대책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주택 시장의 공급 불안 요소를 잠재우는 데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좀 많았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3기 신도시에다가 3만 가구를 얹어서 10% 정도 늘려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언제 공급될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흡하고, 3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고 해서 수도권에 그것도 3기 신도시 부지에 공급한다라고 해서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서울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서울의 공급량이 적어지게 되고 그럼 또 집값 자극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을 위한 PF 보증 규모 확대라든가, 건설사들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뭐 이렇게 좀 전환을 해준다든가,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실무적으로 잘 되겠느냐, 그리고 민간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말로는 정부의 이 대책이 어려운 건설사에 대해서는 좀 숨통을 틔워주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업성 자체가 안 좋아서 꼬꾸라지고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는 답이 없어요. 사실 지금 주택 경기가 좀 꺾이고 거래량도 떨어지고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근본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장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과 비서울 간의 어떤 격차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사업장도 좀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좀 내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수요 사이드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수요 사이드를 견인할 수 있는 거는 대출하고 소득이잖아요. 국민 소득이 늘어나든지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대출을 좀 늘려주든지. 근데 DSR 규제를 40% 딱 묶어놓고 LTV를 딱 묶어놓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택 구매력 부담 지수도 다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집값이 반등을 하면서. 그래서 수요가 받쳐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주택 구매력 부담 지수라는 게 지금 지표로 봤을 때 역사상 최고점에 거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력이 없다, 그럼 수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둘 다 안 좋단 말이죠. 한동안 대출 규제를 어차피 못 풀 거고 금리 인하도 못 할 거고, 특례 보금자리론도 9월 27일부로 사실상 대폭 축소했고, 이렇게 봤을 때 수요 사이드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뭐 대출 규제를 풀던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주택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가치 판단의 문제도 있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면 부동산 시장 냉각이 올 상반기 공장 창고 거래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매매 금액도 35% 감소했고요. 거래 건수도 35% 정도 감소를 했어요. 올해 상반기에 전국 공장 창고 거래 건수가 금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30% 넘게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전국 공장 창고 매매 건수가 2,873건, 매매 금액은 7조 9천억이래요. 창고랑 공장이니까 매매 금액이 엄청나죠. 2,800건만 거래가 돼도 7조 9천억이에요. 매매 건수랑 매매 금액이 뭐 비슷하게 감소한 거 보면 실제 호가가 낮아지진 않았고 이미 가격이 확 뛰었잖아요. 뛴 가격에서 살 사람은 사고 안 살 사람은 안 사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경기도에 있는 공단 중에서 유명한 공단들 보면 인천 남동공단도 있고요, 안산에 시아공단도 있고, 반호공단도 있고, 뭐 MTB 멀티테크노밸리도 있고, 평택까지 내려가게 되면 포스공단도 있고, 되게 국가산업단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뭐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굉장히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때 이제 쿠팡이니 뭐니 해가지고 물류 창고를 짓는 붐이 불었었어요. 왜냐면 제조업의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제조업을 하던 많은 사장님들 중에서 아예 나 그냥 때려칠래 이러고 물류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하면 투하자본 대비 7% 정도의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7%에서 8% 정도 수익률을 맞춰놓고, 자기가 예를 들어 공장 부지가 500억이다 이러면 거의 700억에 팔 수 있는, 한 번에 막 이제 몇십 프로씩 올려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물류 창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공단에 있는 많은
많은 땅들이 물류창고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시야공단에 있는 지점장님을 만나가지고 좀 밥을 먹었는데 시야공단 딱 펴놓고 거기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기도 물류창고고요, 저기도 물류창고고요, 여기도 물류창고 짓고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렇게 되면 공급 과잉으로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실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그 물류창고들이 너무 많이 지어지면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입지가 좋은데 아니면 큰 회사들도 잘 안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래 건수가 줄어든 이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금리도 올라갔고 이미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나 이런 큰 사업자들이 이미 많은 물류창고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땅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수익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기서 공급 과잉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가장 매매 규모가 컸던 공장 창고는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창고 시설인데 6,590억의 거래가 됐대요. 이건 뭐 평수가 엄청 크겠죠. 어쨌든 금리가 오르고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최근에 경기도 주변에 있는 물류창고를 대거 지은 그런 땅들이나 공단 부지나 거기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공장 가격들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고금리에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컨텐츠는 이렇게 끝낼게요.